새벽 4시 박간의 국밥집 주방에는 이미 뽀얀 김이 자욱했다. 박순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다. 3대째 이어온 이 국밥집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진한 사골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며느리 지은에게 마지막 비법을 전수하는 날이었으니까.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제가 먼저 와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은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섰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15년 전 아들이 데려온 이 며느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시어머니 수발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도왔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순자를 부러워했다. 순자는 국자로 육수를 한 번 저으며 말했다. 아가, 이 국밥은 내 인생이다. 이제 내 인생이 될 게야.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보렴.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사골은 정확히 18시간을 끓여야 해.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깊은 맛이 안 나고 넘으면 텁텁해져. 지은은 경건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평생.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이 손이 박간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바로 그것이야. 내가 준비되면 보여줄게.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대견했다.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배우려는 자세가 참 곱다고 생각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택시기사 김씨가 인사했다.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뚝배기에 국밥을 담았다. 김치와 깍두기, 새우젓을 곁들여 상에 올렸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곧 저보다 더 맛있게 끓일 거예요.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순자는 주방에서 지은에게 하나하나 가르쳤다. 파는 어떻게 써는지,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는지, 손님 취향은 어떻게 맞추는지. 지은은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다. 오후 3시쯤 한산해진 틈을 타 순자는 지은을 지하 창고로 데려갔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먼지 쌓인 선반 뒤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꺼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100년 넘은 항아리인데 여기서 숙성시킨 장이 들어가야 진짜 박간의 맛이 나는 거야.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깊고 그윽한 장 냄새가 났다. 이 항아리는 살아있어. 숨을 쉬거든. 그래서 장맛이 계속 변하지. 매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해. 저녁 무렵 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달려왔다. 순자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 며느리 지은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변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순자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순자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가 무언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순자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간호사들이 위로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병실이 조용해진 밤 지은의 전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네, 접니다. 박간의 며느리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건이요. 일단 시어머니가 이런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프랜차이즈? 무슨 소리인가? 네, 100억이요. 시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요? 말도 못하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게를 며느리가 팔려고 한다니. 비법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뭔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법적으로 제가 대리인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 순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약 시간이에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간호사가 주는 약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순자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약을 먹고 나면 더 몽롱해졌다. 의사 회진 시간 지은이 말했다. 선생님, 어머니가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치매 증상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네요. 순자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자신은 멀쩡하다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그저 거친 숨소리로만 새어나왔다. 일주일 후 순자는 허름한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다. 지은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올게요. 잘 계세요, 어머니. 그리고 돌아서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순자는 똑똑히 봤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하루 2번 오는 간병인은 기계적으로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였다. 순자는 천장의 곰팡이 무늬를 세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들리는 TV 소리에서 박간의 이야기가 나왔다. 전통 국밥집 박간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 임박.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조차 닦아줄 사람이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은이 가마솥에 독을 넣는 꿈, 항아리를 깨트리는 꿈.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현실이라는 지옥이 시작됐다. 순자는 생각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복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녀에게 무엇이 가능할까? 어느 날 밤 순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약을 바꿔치기 하는 지은의 모습이 CCTV에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은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그 항아리의 진짜 비밀을. 순자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양원에 온 지 2달째 순자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 몸은 썩어가도 내 국밥의 영혼까지 내년에게 넘겨줄 순 없지. 매일 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다.
처음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새끼손가락이 이제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왔다. 이름은 김민준 25세 청년이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환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밖에 벚꽃이 피었어요. 순자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주는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순자의 손을 마사지하다가 깜짝 놀랐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순자는 온 힘을 다해 새끼손가락을 까딱였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제 말. 이 들리시는 거죠? 손가락으로 대답해 보세요. 얘는 한 번 아니오는 2번이요. 순자는 힘겹게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민주는 감격했다. 대단해요. 이제 소통할 수 있겠네요. 그날부터 민주는 순자와 대화를 시작했다. 알파벳을 하나씩 불러주면 순자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바악가 안에 민준이 놀랐다. 박간에? 그 유명한 국밥집이요? 순자가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민주는 더 집중했다. 며느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순자는 힘들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약을 바꿨다는 것, 가게를 팔려 한다는 것.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범죄잖아요. 민준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순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가 필요해요. 뭔가 있을까요? 순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떠올렸다. 자신이 매일 쓰던 일기장. 거기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록해둔 것이 있었다. 일기장. 일기장이 어디 있죠? 순자는 가게 사무실 금고를 떠올렸다. 비밀번호까지 힘겹게 전달했다. 민주는 메모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죠? 며느리분이 계실 텐데. 순자는 또 생각했다. 그리고 기억났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지은이 미용실에 가는 시간. 수요일. 며칠 후 수요일 민주는 박간애를 찾았다. 가게는 점심 장사를 끝내고 한산했다. 직원인 척하며 들어간 그는 사무실을 찾았다. 금고를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펼쳐보니 순자의 깔끔한 글씨가 빼곡했다. 오늘도 지은이가 이상하다. 전화 통화를 몰래 하는데. 민주는 중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다. 하항아리, 순자가 말한 항아리. 그것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민주는 지하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다.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다행히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는 항아리 사진을 찍고 서둘러 빠져나왔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민주는 순자에게 보고했다. 찾았어요. 일기장이랑 항아리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어주었다. 지은의 수상한 행동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항아리의 진짜 비밀은 지은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순자는 민준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다. 하항아리. 민준이 물었다. 항아리가 뭐가 특별한가요? 순자는 힘겹게 설명했다. 그 항아리 없이는 절대 박간애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100년 넘게 숙성된 장이 핵심이라는 것을, 지은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민주는 이해했다. 그럼 며느리가 가게를 팔아도 진짜 맛은 못 내는 거네요. 순자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렇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민주는 결심했다. 할머니 복수하실 거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의 새끼손가락은 이제 제법 자유롭게 움직였다. 내일은 검지도 움직여볼 생각이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간애를 계속 감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TV 봤어요? 박간애가 대기업 한식명가와 계약한대요.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자는 민준에게 더 자세한 지시를 내렸다. 항아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CCTV 영상이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친구가 병원 보안팀에서 일해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민준이 USB를 들고 왔다. 찾았어요.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실 복도 CCTV예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니 정말로 지은이 약병을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새벽 시간 간호사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약을 바꾸고 나가는 모습이었다. 순자는 또 다른 것을 떠올렸다. 노트? 민준이 물었다. 노트? 또 다른 기록이 있나요? 순자가 설명했다. 가게 주방 서랍에 숨겨둔 레시피 노트. 거기엔 항아리 관리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 없이는 항아리의 장이 상해버린다는 것도. 민주는 다시 박간애로 향했다. 이번엔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했다. 주방에서 노트를 찾아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항아리는 매일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100년 장이 상한다. 지은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노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원도 정선의 홍씨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분이 또 다른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다. 민주는 흥분했다. 예비 항아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순자에게 보고했다. 순자는 민준의 손에 글을 썼다. 저 엉서언 그곳은 순자의 고향이었다. 홍씨 할머니는 순자의 스승이었다. 민주는 주말을 이용해 정선으로 향했다.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90이 넘은 홍 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순자가 그런 일을. 애고 불쌍한 것. 홍 할머니는 민준을 뒤뜰로 데려갔다. 땅 속에 묻힌 또 다른 항아리가 있었다. 이건 순자 할머니가 만든 항아리야. 혹시 몰라서 여기 보관하고 있었지.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항아리의 위치를 기록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당신이 박간애를 기웃거리는 사람이죠?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다. 지은이었다. 뭘 찾고 있는지 몰라도 헛수고해요.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계속해 보세요. 대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불안했지만 순자와의 약속을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요양원에 돌아온 민주는 순자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할머니, 찾았어요. 일기장이랑 정말 거대한 항아리가 있어요. 정선의 항아리 이야기도 전했다. 순자의 눈이 빛났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복수의 무기가 준비됐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통 국밥 명가 박간의 한식 명가와 100억 규모 프랜차이즈 계약.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 예정.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다. D-DAY가 정해졌다. 일주일 후 그녀는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것이다.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갈게요. 순자는 손가락으로 답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월요일이 밝았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붐볐다. 박간의 국밥 100년 전통의 맛을 전국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고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 옆에는 한식명가 대표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간의 대표 최지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오신 전통을 이제 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병환으로 자리에 못 계시지만 바로 그때였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렸다. 민준이 밀고 온 휠체어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다. 비록 마비된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진짜 박간의 사장님이잖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어떻게? 민준이 순자를 단상 앞까지 밀고 왔다. 그리고 준비한 노트북을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다. 순자가 미리 준비한 메시지였다. 내가 훔친 것은 국밥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이제 그 값을 치를 시간이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대리인입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지은이 병실에서 약을 바꾸는 장면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들어 보였다. 여기 박순자 할머니의 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스크린에 일기장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지은이 몰래 통화하며 가게를 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다. 지은이 다급하게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하지만 민준은 의사소견서를 꺼냈다. 오늘 아침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단지 약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뿐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민준이 2개의 뚝배기를 가져왔다. 여기 2가지 국밥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지은 씨가 만든 것, 하나는 제가 박순자 할머니의 지시를 받아 만든 것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기자들이 앞으로 나와 시식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이쪽이 훨씬 깊은 맛이 나는데? 민준이 설명했다.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항아리 사진을 보여줬다. 100년 된 항아리에서 숙성된 장. 이것 없이는 절대 박간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지은이 반박하려 했지만 민주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최지은 씨는 이 항아리의 관리법을 모릅니다. 매일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석 달째 방치되어 있죠. 곧 상할 겁니다. 한식명가 대표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럼 우리가 계약한 게 가짜란 말이요? 지은이 더듬거렸다. 아,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었다. 순자가 손가락으로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참고로 강원도 정선에 또 다른 항아리가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죠. 진짜 박간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찰이 회견장에 도착했다. 최지은 씨 사기 및 존속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 수갑을 차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한식명가 대표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박간에는 할머니 것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마비된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100억 사기극의 전말, 전통의 가치를 지킨 장인 정신. 박간에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석 달 후 순자는 많이 회복됐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다시 박간애의 주방에 앉았다. 민준이 옆에서 도왔다. 할머니 이제 저한테 진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진짜 후계자다. 그녀는 정선에서 가져온 항아리를 어루만졌다. 박간애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엔 배신이 아닌 진심으로 전통을 이어갈 사람과 함께. 마지막 장면 순자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발신인을 보니 30년 전 박간애에서 일하다 비법을 훔쳐 달아났던 옛 직원이었다. 편지를 펼치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제 저도 돌아가도 될까요? 순자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다. 어떤 놈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